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50대, 60대, 70대 분들 수백만 명이 건강을 위해서라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신 후에는 내일 아침 물컵을 드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고 계시던 그 아침 물 한 잔이 사실은 여러분의 소화기관을 충격에 빠뜨리고 피를 묽게 만들어서 위험하게 하며 심지어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시면서 놀라고 계신가요? 당연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건강 프로그램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건강책에서도 아침 물 마시기를 권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어보시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매일 아침 물 한 컵 반 정도를 벌컥 마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10년 넘게 그렇게 했죠.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의사 선생님들도 모든 건강 정보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더욱 열심히 마셨어요. 하루 2리터는 마셔야 한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은 기본이다. 이런 말들을 듣고 정말 성실하게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오전 내내 몸이 붓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인가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아침에 물을 마신 후 속이 쓰리거나 어지러운 증상까지 나타났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옛날 한의학 책에서 발견한 한 문장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공복의 찬물은 비장을 상하게 하고 몸의 기운을 손상시킨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요즘 의학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대충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이 걸린 문제니까요. 오늘 이 1시간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이 우리 소화기관에 어떤 충격적인 영향을 주는지, 두 번째로 피가 묽어지면서 생기는 숨겨진 위험들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은 어떤 것들인지,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들이 아침물을 권하는지, 다섯 번째로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분들의 사례는 어떤 것들인지, 마지막으로 정말 건강한 아침 물 마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아침 공복에 찬물을 마신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6개월간 지켜봤다고 합니다. 참가자는 모두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었고요. 총 2,000명이 참여했다고 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10분 후에 공개해드리고요.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는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더 놀라운 건 단순히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차이가 아니라 물을 마시는 방식에 따른 차이를 본 거예요. 같은 양의 물이라도 찬물과 미지근한 물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것과 15분 후에 마시는 것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했거든요. 자, 이제 약속한 대로 하버드 연구 결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아침 공복에 찬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신 그룹에서는 소화불량이 생기는 비율이 34%나 늘어났고요. 오전 중에 혈압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을 보여주는 수치 중 하나인 크레아티닌 수치도 조금씩 올라갔다고 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찬물을 마신 그룹에서는 위산 역류가 20% 증가했고 오전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18% 늘어났어요. 또한 아침 식사 후 소화 시간이 평균 40분 정도 길어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물을 마시지 않거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신 그룹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나이별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50대 초반에서는 그나마 증상이 경미했는데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70대 이상에서는 아침 찬물 섭취 후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몇 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아침물이 좋다고 믿어왔을까요? 이 믿음이 시작된 건 1945년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표한 권고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성인은 하루에 물 8잔을 마셔야 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원래 권고안에는 음식을 통해서 먹는 수분도 포함해서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언론에서 이 부분을 빼고 보도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권고안이 아침 공복을 전제로 한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나눠서 마시라는 뜻이었는데 어느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게 좋다는 식으로 와전된 거죠. 그리고 이 연구가 진행될 당시 참가자들은 대부분 20대, 30대 젊은 성인들이었어요.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생활 환경이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에어컨도 없고 난방시설도 지금만큼 좋지 않았죠. 몸에서 수분 손실이 지금보다 많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실내 환경이 좋아져서 밤새 수분 손실이 그리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권고안이 나온 후 건강 관련 업체들이 이걸 마케팅에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생수 회사들, 건강식품 회사들, 심지어 의료기기 회사들까지 물 마시기의 중요성을 과대 포장해서 홍보했죠. 하루 2리터 마시기, 공복에 물 마시기 이런 구호들이 과학적 근거보다는 상업적 목적에서 퍼진 측면이 있어요. 동양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은 몸의 기운이 새로 시작되는 시간이니까 찬 것으로 이걸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 아침은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찬 물로 충격을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아침에는 따뜻한 차나 국물을 먼저 드셨거든요. 보리차, 숭늉, 된장국, 미역국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수분도 보충해주고 소화도 돕는 역할을 했어요. 특히 된장국 같은 경우는 소금기가 적당히 있어서 밤새 떨어진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했고요. 미역국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함께 공급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조상들은 단순히 물로만 수분을 보충하지 않았던 거죠. 반면에 서양에서는 물을 기계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몸에서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물을 넣어주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죠. 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감정도 있고 리듬도 있고 개인차도 있는 복잡한 유기체예요. 특히 50대가 넘어가시면서부터는 몸의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침 공복에 찬물을 벌컥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장에 미치는 영향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깰 때 위장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밤새 쉬고 있던 위장이 서서히 활동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벽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아침에 물을 마신 후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이유입니다. 젊을 때는 위벽의 탄력성이 좋아서 이런 자극에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 들수록 위벽이 약해져서 이런 증상이 심해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위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위벽이 얇아지고 주름도 많아져요.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위벽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소화액 농도가 희석되는 문제입니다. 위산, 담즙, 췌장액 같은 소화액들이 물에 희석되면서 농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아침 식사 때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위산의 경우 pH가 1.5에서 2.5 정도로 매우 강한 산성인데 여기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pH가 3.5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단백질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침 식사로 먹은 계란이나 생선, 고기 같은 것들이 소화되지 않고 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담즙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물에 희석되면 지방 소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물을 많이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소화 불량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췌장액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소화시키는 중요한 소화액인데 이것도 물에 희석되면 효과가 떨어져요. 특히 60대가 넘어가시면 췌장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소화액까지 희석되면 소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가면서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스가 발생하고 복부 팽만감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설사나 변비까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때문에 장내 세균 균형도 깨져요. 유해균이 증가하고 유익균이 감소하면서 장 건강이 전반적으로 나빠지게 됩니다.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져요. 그럼 혈액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약간 탈수 상태에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밤새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고 소변도 만들어지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면 혈액이 급격히 희석돼요. 혈액 속 나트륨, 칼륨, 염소 같은 전해질 농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를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위험한 상태예요. 경미한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럼증, 구역질, 피로감 등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아침 어지럼증이 사실은 이 때문일 수 있어요. 좀 더 심해지면 근육 경련, 의식 저하,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약들이 이미 체내 나트륨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물까지 많이 마시면 나트륨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 중에 아침에 물을 많이 마시고 어지러워서 넘어진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70대 이상 고령자분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혈관으로 들어오면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아침은 원래도 혈압이 높아지는 시간대인데 여기에 물까지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압은 하루 중 아침에 가장 높아져요. 이를 조조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잠에서 깨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각종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 시간에 혈액량까지 갑자기 늘어나면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예요. 이 시간대에 혈압 관리를 잘못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 콩팥 이야기를 해볼게요.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장기예요. 밤새 쉬고 있던 콩팥이 아침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처리해야 하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콩팥은 분당 약 100ml의 소변을 만들어요. 하지만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면 이 속도를 훨씬 높여야 하죠. 젊을 때는 콩팥의 여과 능력이 좋아서 이런 변화에도 잘 적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콩팥 기능이 떨어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데 50대 후반부터는 콩팥 기능이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60대가 되면 20대 때의 70% 수준까지 떨어져요. 70대가 되면 50% 수준까지 떨어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침마다 콩팥에 무리를 주면 장기적으로 좋지 않겠죠. 콩팥이 과부하 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선 소변을 걸러내는 사구체라는 부분에 압력이 높아져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구체 경화증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만성 콩팥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호르몬들의 분비도 불균형해져요. 레닌이라는 호르몬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콩팥에 무리가 가면 이 호르몬 분비가 불안정해져서 혈압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물을 마신 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소변 색깔이 너무 맑아지거나 발목이나 손이 붓는다면 콩팥이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정상적인 소변 색깔은 연한 노란색이에요. 너무 진하면 탈수 상태이고 너무 맑으면 수분 과다 상태일 수 있어요. 아침에 물을 마신 후 소변이 완전히 투명해진다면 콩팥이 과도하게 일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부종도 중요한 신호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많이 부어 있거나
발목을 눌렀을 때 자국이 남는다면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주의 깊게 관찰해보세요. 또한 아침에 물을 마신 후 심한 피로감을 느끼거나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것도 콩팥과 관련된 신호일 수 있어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 노폐물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개인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체질도 다르고 기존에 앓고 있는 질병도 다르고 복용하는 약도 다르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혈당 조절이 중요한데 아침 공복에 물을 많이 마시면 혈당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는 인슐린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급격한 혈액량 증가까지 더해지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물과 물 섭취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해요.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심장이 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혈액량이 늘어나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정해야 해요.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위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아침 공복 물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역류성식도염의 경우 물이 위산과 함께 식도로 역류할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수분 섭취에 제한이 있어야 하고요.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복수나 부종 때문에 수분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침물을 권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관점 차이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몸을 기계처럼 보는 경향이 있어요. 탈수되었으니까 물을 보충하자는 단순한 논리죠. 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때와 장소, 그리고 개인의 체질을 고려합니다.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수분 보충의 개념은 주로 운동선수나 더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분 손실이 많으니까 빠르게 보충해야 하죠. 하지만 일반인들, 특히 실내에서 생활하는 중장년층에게까지 똑같이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상업적인 이유도 있어요. 생수 회사들이나 건강 관련 업체들이 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마케팅을 한 측면도 있죠. 하루 8잔, 2리터 마시기 같은 구호들이 과학적 근거보다는 마케팅에서 나온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생수 시장이 급성장한 시기와 물 마시기 열풍이 일어난 시기가 거의 일치해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서 물 마시기의 중요성이 갑자기 강조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물론 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은 생명에 꼭 필요한 물질이죠. 문제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시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획일적인 건강 정보의 문제예요.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대 청년과 70대 어르신의 몸 상태가 같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획일적으로 같은 방법을 권한 거죠. 또한 대부분의 건강 정보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중장년층이나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따로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네 번째는 언론의 역할도 있어요. 복잡한 의학 연구 결과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조건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물 마시기가 좋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할 때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들은 빠지고 물 마시기 자체만 강조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63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15년간 매일 아침 공복에 물 한 컵을 드셨다고 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다고 하시면서 정말 성실하게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50대 후반부터 아침마다 속이 쓰리기 시작했고 소화불량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도 하고 각종 검사를 다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나이 탓이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증상은 계속 심해졌어요. 아침 식사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도 많이 차고 심한 날에는 구토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딸이 인터넷에서 아침 물 마시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보고 할머니께 말씀드렸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침 물 마시는 걸 중단해 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속쓰림이 많이 줄어들었고 소화도 훨씬 잘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침에 미지근한 생강차를 조금씩 드시고 계신다고 해요. 생강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몸도 따뜻하게 해주니까 훨씬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분에게는 아침 찬물이 맞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사례는 71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분은 고혈압이 있으셔서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건강을 위해서 아침물도 같이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 자꾸 아침에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어요. 처음에는 혈압약 부작용인가 해서 약을 바꿔보기도 하고 용량도 조절해봤는데 계속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 측정을 해보니까 아침에 유독 혈압이 많이 오르는 것도 확인됐어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자세히 해보니까 나트륨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니까 아침물 섭취가 문제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혈압약 중에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약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물까지 많이 마시니까 나트륨 농도가 너무 떨어진 거였어요. 아침 물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미지근한 물로 바꾸셨더니 어지럼증이 많이 개선됐다고 해요. 혈압도 더 안정적으로 조절되고요. 지금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67세 이영애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당뇨병이 있으셔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셨는데 아침 운동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운동 중에 자꾸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어지럽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흐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인슐린 용량이 많은가 해서 조절해봤는데 그래도 증상이 계속됐어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희석되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에 운동까지 하면 혈당이 더 떨어지는 거였죠. 지금은 아침 운동 전에는 물 대신 포도당이 조금 들어있는 이온 음료를 조금씩 드시고 계신다고 해요. 그랬더니 저혈당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사례는 58세 정미경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역류성식도염이 있으셨는데 건강을 위해서 아침물을 마셨다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됐다고 해요. 아침에 물을 마시고 나면 가슴이 타는 듯하고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트림도 자주 나오고 신물도 올라왔고요. 병원에서는 역류성식도염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약을 먹어도 아침 증상은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아침물을 끊고 대신 따뜻한 차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더니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찬물이 위장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게 식도로 역류했던 거였어요. 다섯 번째 사례는 73세 최갑수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분은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아침물을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다리가 붓고 숨이 차고 소변량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진 게 확인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분 섭취를 제한하라고 하셨고 아침 물 마시기도 중단하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하루 수분 섭취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계신다고 해요. 아침에는 물 대신 입만 헹구고 정말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부종도 줄어들고 콩팥 기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기존 질환이 있을수록 아침 공복 물 섭취를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물을 안 마시라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온도가 중요해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드세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인 36도에서 40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차가운 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지만 따뜻한 물은 오히려 위장 운동을 도와줘요. 찬물이 왜 나쁜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36.5도 정도예요.
그런데 갑자기 10도 이하의 찬물이 들어오면 위장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이때 위벽의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위장 운동도 둔해져요. 반면에 따뜻한 물은 위장 온도를 유지해주면서 혈액 순환을 도와줘요. 위장 근육도 이완시켜서 경련을 예방하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따뜻한 물이 더욱 좋아요. 두 번째는 양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드세요. 한 컵 분량을 10분에서 15분에 걸쳐서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에 마시는 양은 50ml에서 100ml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 양이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수분 보충이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한 컵을 한 번에 벌컥 마시시는데 이렇게 하면 위장이 갑자기 팽창하면서 부담을 받아요. 조금씩 나눠서 마시면 위장이 서서히 적응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해요. 세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시지 마시고 15분에서 30분 정도 후에 드세요. 몸이 완전히 깨어난 후에 마시는 게 부담이 적어요. 잠에서 깨자마자는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가동되지 않은 상태예요. 심장 박동도 서서히 빨라지고 혈압도 서서히 올라가고 소화기관도 서서히 활동을 시작해요. 이 과정이 완료되기까지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따라서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물을 마시는 게 몸에 무리가 적어요. 그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깊은 숨쉬기 같은 가벼운 활동으로 몸을 깨워주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개인차를 고려하는 거예요. 평소 소화가 약하신 분들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양을 조절하세요. 본인 몸에 맞는 적정량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평소 마시던 양의 절반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이 양으로 드셔보시고 몸에 이상이 없으면 조금씩 늘려보세요. 반대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더 줄이시거나 아예 중단하세요. 특히 주의해서 관찰해야 할 증상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속쓰림, 더부룩함,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부종, 심한 피로감 같은 것들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아침 물 섭취를 재검토해 보셔야 해요. 다섯 번째로는 대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 대신 따뜻한 차를 드시거나 미역국 같은 국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아침에 국물을 먼저 드신 이유가 있는 거죠. 따뜻한 차 중에서도 소화에 도움이 되는 차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생강차는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대추차는 기운을 보충해주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줘요. 계피차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녹차나 홍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는 공복에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곡물차를 드시는 게 좋겠어요. 국물의 경우에는 된장국, 미역국, 북어국 같은 것들이 좋아요. 이런 국물들은 수분 보충과 함께 필요한 영양소도 공급해주거든요. 특히 된장국의 경우 발효식품이라서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적당한 염분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기도 해요. 여섯 번째로는 계절을 고려하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도 달리 하셔야 해요. 여름에는 그나마 찬물을 조금 드셔도 괜찮지만 겨울에는 절대 찬물을 드시면 안 돼요. 몸이 추운데 찬물까지 드시면 기운이 더욱 떨어져요. 봄과 가을에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고 여름에는 실온의 물, 겨울에는 따뜻한 차가 좋습니다. 우리 몸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거든요. 겨울에는 기초대사율이 높아지고 혈관이 수축해요. 이런 상태에서 찬물을 마시면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여름에는 몸에서 열을 배출하려고 하니까 적당히 시원한 물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로는 식사 시간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거예요. 식사 30분 전에는 물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식사 중에도 물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 식후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려면 위산, 담즙, 췌장액 같은 소화액들이 충분한 농도를 유지해야 해요. 그런데 식사 전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이 소화액들이 희석돼서 소화 능력이 떨어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액 분비량 자체가 줄어드는데 여기에 희석까지 되면 소화 불량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 전후로는 물 섭취를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8번째로는 운동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에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운동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운동 중에 옆구리가 아프거나 메스꺼울 수 있어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혈당이 올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하실 거라면 운동 30분 전에 조금씩 수분을 보충하시고 운동 중에는 필요에 따라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요하지만 이것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9번째로는 약물 복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해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물 섭취량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나트륨이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물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따라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약을 복용할 때는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드시되 그 외 시간에는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10번째로는 체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해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에 따라 물 섭취 방법이 달라져야 해요. 몸이 차고 소화가 약한 분들은 따뜻한 물이나 차가 좋고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본인의 체질을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평소에 손발이 차고 찬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픈 분들은 몸이 찬 체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아침에 따뜻한 생강차나 대추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평소에 몸에 열이 많고 더위를 많이 타고 변비가 있는 분들은 열 체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미지근한 물이나 시원한 차를 드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 노년층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침대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손목과 발목도 돌려주세요. 이렇게 5분 정도 몸을 풀어주신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에 양치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지근한 생강차나 대추차를 준비하세요.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내시면 돼요. 너무 진하지 않게 은은한 생강 맛이 날 정도로 만드세요. 대추차는 대추 서너 개를 반으로 갈라서 씨를 빼고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우려내시면 돼요. 대추의 단맛이 은은하게 우러나면서 몸의 기운도 보충해줘요. 이렇게 준비한 차를 한 모금씩 천천히 드세요. 한 컵을 15분에서 20분에 걸쳐서 마시시는 게 좋아요.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입안에서 한번 굴려보고 천천히 삼키세요. 만약 꼭 물을 드셔야겠다면 꿀을 조금 타서 드세요. 꿀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꿀 한 티스푼 정도를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타서 드시면 돼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레몬을 조금 넣어보세요. 레몬 반 개 정도의 즙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면 비타민C도 보충하고 상큼한 맛도 즐기실 수 있어요. 레몬은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화를 도와줘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따뜻한 소금물을 조금 드시는 거예요. 죽염을 조금 탄 미지근한 물은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면서 소화도 도와줘요. 물 한 컵에 죽염을 콩알만큼 넣어서 녹여 드시면 돼요. 너무 짜지 않게 은은한 짠맛이 날 정도로 만드세요. 하지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물은 피하시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드시는 게 좋겠어요. 계절별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이니까 몸도 새로운 활력이 필요해요. 이때는 쑥차나 냉이차 같은 봄나물로 만든 차를 드시면 좋아요. 몸의 독소도 빼주고 기운도 돋아줘요. 여름에는 몸에서 열을 배출해야 하니까 시원한 성질의 차가 좋아요. 녹두차나 결명자차 같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너무 차게 드시지는 마시고 실온 정도로 드세요. 가을에는 건조하니까 몸에 윤기를 주는 차가 좋아요. 배즙이나 도라지차, 은행차 같은 것들이에요. 기관지에도 좋고 폐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가 필수예요. 생강차, 계피차, 유자차 같은 것들이 좋아요. 몸의 기운을 돋워주고 면역력도 높여줘요. 평소 수분 섭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시간마다 한 번씩, 한 번에 100ml 정도씩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600ml에서 800ml 정도의 순수한 물을 드시게 돼요. 여기에 식사 중 국물이나 차 등을 통해 추가로 수분을 섭취하시면 충분해요.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목이 마르다는 건 이미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 그 전에 미리 조금씩 보충해주는 게 좋아요.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릴게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약을 복용하실 때만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고 그 외에는 수분 섭취를 조절하세요. 특히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물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셔야 해요.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은 특히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까 물보다는 약간의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드시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혈액량 변화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물을 조금씩 천천히 드세요. 콩팥약을 드시는 분들은 수분 섭취량 자체를 제한해야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경고 신호들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아침 물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첫째, 아침에 물을 마신 후 심한 어지럼증이나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둘째,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때. 셋째, 심한 두통이나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넷째, 얼굴이나 손발이 심하게 부을 때. 다섯째,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색깔이 이상할 때.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전체적인 생활 수칙도 말씀드릴게요. 우선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지키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체조 같은 것이 좋아요.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식사는 천천히 꼼꼼히 씹어서 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음식을 잘게 씹어서 먹는 게 중요해요. 한 입에 30번 정도는 씹으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아지실 텐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친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충분한 수면도 필수예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쉬워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평소에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시면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께 진료받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본인 몸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다는 건강법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정작 우리 몸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침에 물을 마신 후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해보세요. 속이 불편하거나 어지럽거나 붓는다면 양을 줄이거나 방법을 바꿔보세요. 반대로 몸이 편하고 컨디션이 좋아진다면 그 방법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젊을 때와 같은 방법을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몸의 변화에 맞춰서 생활 습관도 바꿔나가시는 게 진정한 건강 관리예요.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아침 공복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놀라신 부분도 있으셨을 거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 몸에 맞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오늘 들은 내용을 참고하시되 급격하게 바꾸지는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기존에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변화를 주시기 바라요. 무엇보다 안전이 첫 번째예요. 건강한 습관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본인 몸에 맞는 아침 수분 섭취법을 찾아가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는 오늘 들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물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